생생하게 상생하며 YTN 라디오 생생경제. 안녕하세요. YTN 라디오 생생경제 김혜민입니다. 지금 막 들어온 소식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한반도 운명이 주인되는 신한반도 체제를 선언했습니다. 북미 정상회담이 성과를 거둔다면 그때부터 진짜 시작이라며 역사의 중심에 서서 주도권을 잃지 않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말 중요한 북미 정상회담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 중요한 북미 정상회담이 지나면 또 100주년을 맞이한 3.1절이 다가오죠. 유관순 열사하고 같이 수감됐던 8번 방에 있던 여성들도 거의 독립운동가였는데요. 그중 한 분을 소개합니다. 바로 신명철 선생님입니다. 신명철 선생은 시각장애인이셨는데요. 자신이 장애가 있기 때문에 일본이 특별하게 감시를 안 할 것이라며 적극적으로 항일운동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100년 후인 2019년 한국 여성 10명 중 4명은 저임금 노동에 시달린다는 내용의 기사가 나왔습니다. 독립운동과 노동이 숭고한 것처럼 여성이어서 독립운동도 노동의 대가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것만은 하지 않아야겠습니다. 2019년 2월 25일 YTN 라디오 생생경제 지금 시작합니다. 쉽다, 재미있다, 어라?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간다. YTN 라디오 생생경제. 오늘 가장 뜨거운 경제 뉴스를 제일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예전에는 저는 월요일이 오는 게 싫었는데요. 요즘은 월요일이 제일 반갑습니다. 주말 동안 이 집안일과 육아라는 경무에 시달리다가 이 방송을 준비하면 얼마나 가뿐하고 보람찬지 모르겠어요. 맞벌이 하는 부부들은 제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를 하실 겁니다. 노동은 물론 집안일 하랴 또 육아하느라 바쁜 여성 노동자지만 한국 여성 노동자들은 OECD 1위인 이 최저임금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관련 내용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여성노동연구센터 오은진 센터장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센터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한국 여성 10명 중에 4명이 저임금 노동에 시달린다고 오늘 OECD가 발표했습니다. 네네. 먼저 어떤 표본으로 어떻게 도출된 결과인지 좀 설명을 해 주시죠. 네. OECD가 계산하는 방식은 사실은 저희 한국에서 하고 있는 노동력 조사, 예를 들면 통계청의 경제활동 인구 조사 자료를 일반적으로 활용하여 계산을 도출합니다. 네. 그래서 이게 아마도 17년 8월에 경제활동 인구조사의 근로 형태별 부가조사에서 임금이 도출되는데 이 조사 결과를 가지고 이 OECD에서 임금 계산을 한 것으로 예측이 되고요. 보통은 국가별 보고서를 내도록 합니다. 네. 각 국가가 컨트리 리포트를 하고 있거든요. 거기서 아마도 이 자료를 가져와서 국가 간 비교를 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네. 각 국에서 보내온 자료를 토대로 OECD에서 이제 통계를 내는 건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통계청의 이 노동력 조사를 바탕으로 한 조사이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자고 조사를 표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예. 저임금이라는 것의 기준도 먼저 세우고 이야기를 들어야 할 것 같은데요. 저임금이라고 하면 어느 수준의 임금을 말하는 겁니까? 저임금의 기준은 전체 임금의 중위 임금으로부터 네. 하위 3분의 2에 해당하는 임금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중위임금이라고 하시면 이제 중간값을 말하죠. 네. 예. 중간 전체 노동자의 임금을 한 줄로 세웠을 때 이제 정 가운데 있는 임금의 3분의 1을 받지 못하는 경우 하위. 네. 그걸 저임금이라고 본다. 네. 자, 문제는 우리나라가 이 여성 노동자의 비율은 굉장히 높단 말이에요. 2017년 통계가 있는 8개국 중에 가장 높죠. 네, 여성 노동자의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임금 수준은 가장 낮아요. 이걸 네네.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2017년 8월 경제활동 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결과를 보시면 우리나라 여성 취업자 중에서 저임금 비중이 34%고 네. 남성은 15.7%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남녀의 비중을 봤을 때도 거의 2배 이상이 저임금에 속한 여성들이 많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겠죠. 네. 이걸 이제 국가별 보고를 했을 때도 우리나라 여성이 가장 높게 지금 잡혀 있는 거고요. 예, 그게 이제 문제점이라고 사회자분이 저한테 좀 네. 설명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네네. 이제 그것의 가장 큰 이유는 우리나라 여성들이 종사하고 있는 산업별, 직업별 종사 직군이 상당히 임금이 낮은 직군에 많이 종사하고 있다는 것을 가장 큰 이유로 뽑을 수 있겠습니다. 네. 예컨대 사회복지 관련 업종이라든지 돌봄 서비스 관련 업종에 속하게 되면 네. 사실 임금 자체가 낮습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기본적으로 서비스 업종에 여성들이 많은데 서비스업의 평균 임금이 상당히 다른 업종에 비해서 낮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많이 여성들이 분포해 있기 때문에 거기서 계산을 하다 보면 당연히 중위임금 아래로 속하는 그 하위에 속한 여성 집단이 많을 수밖에 없는 게 우리 현실이다. 네.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여성 노동자들이 종사하는 직군 자체가 저임금이군요. 그러니까 뭐 그렇습니다. 서비스 업체라든지 뭐 네. 돌봄이라든지 예. 그러니까 결국 양질의 일자리에서 여성들이 많이 일하지 못하고 있는 걸 말해주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이제 이게 아무래도 여성들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결혼과 출산과 연관이 많단 말이에요. 제가 이제 예. 30대 후반이고 저도 아이 둘을 낳고 육아휴직을 보내고 이제 복귀를 해서 일을 하는 사람인데 사실 저는 굉장히 행운하고요. 제 친구들 중에서는 그러지 못한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네. 이게 사실 그렇다면서요. 뭐 M자 형태가 나타난다고 하던데요. 30대에 뚝 다시 그 경제활동이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가는. 네네. 예, 우리나라의 여성 경제활동 참여의 형태를 네. 연령대별로 이렇게 병렬적으로 세워보면 지금 사회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30대에 그 저점을 찍게 되는 M-쉐입의 모양을 보입니다. 네. 이제 이 부분을 저희가 정책적으로는 경력단절 여성들이 20, 30대에 많이 모여 있다라는 네. 걸로 설명을 하고 있고요. 20대에 취업을 했던 여성들이 30대 임신, 출산 등의 이유로 노동시장을 퇴장하는, 그러니까 집단적으로 퇴장하는 형태를 얘기를 합니다. 지금 이게 사실은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여서 과거 한 10년 전부터 경력단절 여성 등 여성 경제활동 촉진법이라는 법도 만들어서 네. 법 제도적인 장치를 갖추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제 이 M-쉐입에서 M자의 모형이 조금씩 완화되기는 하지만 완전히 완화되지는 않는 그 남성들은 보통 종 모양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또 올라가서 점점 더 올라갔다가 은퇴할 무렵에 되는 한 둔화되는 50대에 떨어지는 네. 그런 모양으로 가지는 않고 있다. 그래서 이게 가장 큰 문제인데 그게 지금 정확하게 임금 수준이 낮은 거와 바로 연결이 됩니다. 그렇죠. 그 이유 중에 하나는 30대 가장 그 여성의 인적 자원의 활용이 활발해야 될 이 시기에 보통 5년에서 10년 정도의 경력 단절 기간을 여성들이 갖게 됩니다. 네. 그리고 40대 중후반에 다시 노동시장에 재진입을 하게 되는데 이때 사실 갈 만한 직업이 별로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체로는 이렇게 숙련 수준이 높지 않은 직군으로 많이 들어가게 되는데 네. 그게 보통 사회복지 서비스업이라든지 또는 돌봄 서비스업이라든지 그다음에 도소매 판매 또는 서비스 업종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라는 거죠. 그러니 낮은 임금을 받을 수밖에 없고 그렇죠. 그래서 중저임금에 많이 모여 있다. 이런 결과가 도출될 수밖에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센터장님 이야기 들으면서요. 제 머릿속에 떠돌아다니는 친구들 얼굴이 막 굉장히 많습니다. 정말 이게 저는 굉장히 사회적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이 30대 여성 인적 자원을 활용하지 못하는 참 이 사회 구조가 안타깝다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해요. 네. 지금 센터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아이 다 키우고 다시 사회에 나가면 본인의 경력과 본인의 뭐 일했던 숙련도가 하나도 인정받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셨지만 물론 그런 촉진법도 있긴 하지만 대한민국에서 이 사회에서 좀 많이 노력을 하고는 있죠. 어떻게 평가하세요? 그 노력에 대해서는요. 뭐 그 노력은 사실 과거 한 10년 전부터 꾸준히 하고 있고 특히 네. 이제
작년, 재작년 그 문재인 정부 들어서부터는 굉장히 강력한 여러 가지 그 안을 내놓고 있습니다. 네. 제일 중요한 거는 일생활 균형, 일가정 양립, 이 부분이 핵심 키워드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성들이 30대 중반에 한 그 전에 경력 기간이 한 5년 정도 보통 갖게 되죠. 학교 졸업하고 가서. 네. 근데 이 결혼 시점까지 오면서 결국에는 본인의 경력을 사장시키고 일자리를 나올 수밖에 없는 가장 큰 이유가 일가정 양립이 안 된다는 겁니다. 맞습니다. 예, 거기에는 장시간 근로가 가장 큰 어떤 저의 요인이 되는 거고요. 네. 그 외에도 이제 본인의 경력 개발에 대한 불투명성, 또 아이들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보육시설의 부재, 이런 것들이 이제 모두 다 합쳐져서 여성들이 직장을 더 이상 다니지 못하고 퇴장하게 되는 이 복합적 요소입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복합적 요소인데요. 제가 이제 저희 남편한테 그런 말을 많이 해요. 나도 노동자고 나도 근로자다. 왜냐면 아이나 뭐 유치원에 무슨 일이 있으면 남편은 안 가고 맨날 저만 가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런 이야기들을 굉장히 많이 해요. 센터장님 잘 아시죠? 제가 갑자기 예. 울컥하면서 지금 이 굉장히 인터뷰에 동의하고 감정이입을 하게 되는데요. 조금 제가 냉정을 찾고 청취자분들께 좀 말씀을 드릴게요. OECD에서 이번에 한국의 그러니까 전 OECD 국가 중에 저임금 여성 노동자들이 어느 정도 되는지 조사를 했고요. 한국이 1위입니다. 35.3%. 2위가 미국인데 29.7%예요. 약 7%가량의 차이가 나요. 이거 꽤 큰 차이죠. 그렇습니다. 네. 그다음이 체코, 일본, 슬로바키아, 캐나다, 멕시코, 뉴질랜드. 이렇게 됩니다. 오늘 관련 이야기를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여성노동연구센터 오은진 센터장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센터장님, 그러면 아까 전에 말씀해 주셨지만 보육, 이렇게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제도의 개선들,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조금 우리가 모범 사례로 삼을 만한 해외에서의 그런 뭐 법과 제도 같은 게 있을까요? 일단은 뭐 여성을 타겟해서 하는 해외 사례는 사실은 찾아보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유럽 사례, 아까 좀 전에 사회자분들 말씀하셨습니다만 미국형은 굉장히 자유방임주의적인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개인의 선택과 기업의 선택에 맡기는 경향성이 있습니다. 네. 대신에 미국은 노동시장이 상당히 유연하죠. 아하. 그래서 그만두고 나오고 다시 들어간다 하더라도 그 사이에 상당히 시간제 일자리라든지 이런 것들로 본인의 경력을 채워갈 만한 그런 소소한 잡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미국은 뭐 3분의 1 잡이라든지 2분의 1 잡 이런 게 굉장히 발달되어 있는 나라여서 네. 제도적인 것이 특별히 뒷받침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본인이 이제 완전히 경력이 단절되는 일은 없도록 하는 여러 가지 그냥 그 노동시장 내 기업 간 그런 다이나믹스가 존재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럽보다는 그게 높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미국이 2위군요. 그렇습니다. 미국은 이 제도적 장치가 그렇게 충분히 되어 있는 나라라고 판단되지 않는 나라입니다. 그 외에 유럽 국가들은 특히 이제 북유럽 국가들, 스웨덴, 노르웨이 이런 북유럽 국가들이나 프랑스, 독일들도 특히 네덜란드 사례 이런 데 보면은 시간을 상당히 유연하게 쓸 수 있는 그런 제도들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환형이라든지 그러니까 꼭 풀타임을 하다가 육아기가 되면은 이게 전환형으로 해서 파트타임 일자리로 바꿨다가 다시 이제 그 아이를 조금 키우고 나면 전환형으로 해서 다시 풀타임으로 돌아온다는 거든지 그다음에 아까 사회자님도 지적하셨지만 꼭 아이 유치원을 가야 될 일이 생겼을 때 왜 우리는 꼭 엄마만 가나? 그렇습니다. 이게 남성이나 여성이나 부모, 부권, 모권이 다 협력해서 아이를 키울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환경들이 굉장히 유럽에는 비교적 잘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부모가 특히 남성들도 그 자식을 키울 수 있는 그 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식의 제도적 장치를 좀 더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아마 최근에는 아빠 휴직을 굉장히 권장하고 있고 그것과 관련해서 소득 대체 비율도 높이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제도적 장치도 있어야 하고요. 또 문화의 변화도 있어야 하고 인식의 제고도 있어야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돼야 일하는 엄마들이 많아지고 그러다 보면 이
저임금 여성 노동자들도 좀 줄어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센터장님 이 여성노동 연구 많이 하시니까 이런 질문 많이 받으실 것 같아요. 아니 뭐 남자가 벌면 되지 아니면 뭐 본인들이 아이 낳으려고 선택한 거 아니야? 뭐 여성 노동자 임금이 그렇게 중요해? 라고 아무렇지도 않게 이렇게 툭 내뱉는 분들에게 한 말씀 하신다면요. 그거는 바로 저출산하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사회의 존립과 연관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예, 우리나라 여성들의 그 고등교육 수준은 거의 완전 굉장히 높죠. 평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이런 여성들이 그 본인의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물론 아이를 돌보는 일도 중요한 일이지만 그거를 사회화하지 못하고 가정 내에서 소비한다는 것은 국가적으로 굉장히 손해입니다. 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여성들이 지금 결혼을 하지 않고 또 결혼을 한다 할지라도 아이를 낳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경향을 보이고 있거든요. 우리나라가 초저출산 국가로 지금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 해결은 바로 이 여성들이 일과 생활을 양립하면서 건강한 본인의 생애 설계를 할 수 있도록 해주는 사회 환경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네. 이게 뭐 더 이상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맞습니다. 말할 필요가 없다고 네. 생각합니다. 이 저출산하고 연결됩니다. 이게요, 협박이 아니고요. 정말로 제가 오늘 저하고 해당된 얘기라서 자꾸 말씀을 드리는데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정말 이것 때문에 아이 낳는 걸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단순히 그냥 내는 으름장이 아니라는 거 여러분들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국 여성 35%가 저임금을 받고 있고 OECD 1위라는 사실 오늘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여성노동연구센터 오은진 센터장과 인터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